올림픽이 끝나면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금메달이 몇 개인지, 종합순위가 몇 위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은 그 숫자에서 멈추곤 합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종합 13위.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세계의 시선을 크게 흔들 만큼의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기자 루카스 베르나르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늘 비슷한 이미지의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대중문화로 주목받지만 그 이상은 과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하던 어느 날, 밀라노 도심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이 아니라 오래된 저택 앞.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줄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럽 여러 나라의 기사 소개 같은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달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9개국, 143개 매체가 동시에 주목한 장소. 종합 13위 국가의 국가관 앞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메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위표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카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는 유럽 문화 전문 잡지에서 일하는 현장 기자입니다. 올해로 기자 생활이 딱 12회째네요. 젊었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이 너무 많이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행사, 비슷한 홍보 문구, 비슷한 감탄사들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 취재라는 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구조는 늘 같습니다. 금메달 숫자 정리하고, 강국 분석하고, 다음 대회 전망 몇 줄 붙이면 기사 하나가 완성됩니다. 독자들도 그걸 기대하고요. 저 역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올림픽 막바지의 도시라는 건 묘합니다. 처음에는 축제 같다가도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피로가 도시 전체에 내려앉습니다. 선수들도 지치고 기자들도 지치고 관광객들도 슬슬 집 생각을 하죠. 밀라노의 아침도 그랬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돌바닥은 젖어 있었고 사람들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오전 8시 47분. 저는 커피 한 잔으로 겨우 정신을 붙잡은 채 다음 인터뷰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문장이 절반쯤 완성돼 있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유럽 강국들의 안정적인 성과가 두드러졌다. 뭐 그런 문장이었겠죠. 그때였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주 길게요. 저택 하나를 중심으로 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길이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아가고 또 이어졌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는 부부도 있었고 스키 장비를 맨 청년도 있었고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추운 아침인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사람을 쉽게 짜증나게 만듭니다. 특히 관광객이라면 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니까요. 이럴 때 머릿속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유명 선수 이벤트인가? 한정판 상품 판매? 명품 브랜드 행사? 올림픽 기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이유는 대개 돈이거나 유명세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여기서 솔직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꽤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오히려 그런 편견을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다 보면 나라를 몇 개의 이미지로 정리해버리거든요. 제게 한국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음악 산업이 강한 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 화장품과 음식 트렌드를 잘 만드는 나라.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계산된 문화, 잘 설계된 콘텐츠 공장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감정은 강하지만 깊이는 얕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문화처럼 시간을 견딘 철학이나 생활의 측면은 부족할 거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취재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까?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3시간 기다렸는데 못 들어갔어요. 돌아보니 독일 억양이 느껴지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여행 블로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정말요? 국가관인데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이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일정도 있었고 기사 마감도 있었죠.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움직일 때는 거의 없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다가 실패하고 다음날 다시 오는 행동. 그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미 기사라는 거려. 문제는 아직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 저는 결국 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예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국가 홍보 영상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첨단 기술 전시나 역사 소개 같은 건 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강변공원을 닮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떤 노부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며 서로 표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때 한국 운영 책임자라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아보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바르며 웃는 사람들, 음악이 나오자 따라 춤추는 관광객들, 전통 놀이를 하다가 넘어지고 웃는 아이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줄은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밀라노 시민들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그곳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깨닫게 됩니다. 왜 29개 나라 기자들이 같은 장소를 기록하기 시작했는지, 왜 스포츠 기사가 문화 기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저처럼 한국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줄이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 제 기사 방향뿐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조금씩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줄은 그날도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때로는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이상할 정도로 발을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기사 일정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에밀리 슈타인이 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여행 블로거. 그리고 어제 3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그녀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몇 분만 더 함께 서 있으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국적, 그리고 여행을 기록하는 일을 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소개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지는 여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기다림에 짜증을 내지도 않았고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을요. 마치 이미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여행 목적지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호텔로 곧장 돌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소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 정말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에밀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아요. 기자로서 가장 싫어하는 대답 중 하나입니다. 설명을 거부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밀라노의 오래된 건물 벽에 햇빛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바닥이 말라가면서 거리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제가 늘 하는 행동입니다. 관찰하는 것. 바로 앞에는 이탈리아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연세가 꽤 있어 보였는데 두 분 모두 표정이 밝았습니다. 특히 아내 쪽이 더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손짓이 아주 컸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었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들만이 가지는 편안한 거리감이 보였습니다. 추운 아침인데도 두 사람에게 이 기다림은 고생이 아니라 작은 여행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 뒤쪽에서는 스웨덴 선수단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올림픽 단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휴대폰 화면을 모두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공감할 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결국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궁금증만 더 커졌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10대 소녀가 아버지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를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줄에는 억지로 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 있는 방식에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의무적으로 온 행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만 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며칠 전 편집장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 제안이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 섹션으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면 이런 흐름이 가끔 생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기자들이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닌데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세계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방향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같은 곳으로 몰린다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첩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18일 운영, 방문객 3만 명 이상, 대부분 유럽 현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왜? 그때 에밀리가 앞쪽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친구를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줄이라는 공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잠깐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저택에 커다란 나무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아주 낮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환호도 아니고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걸 동시에 느낄 때 나오는 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밀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 문화에 대해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니까요. 수첩을 닫고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곧 저는 그 줄의 이유를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지만 셔터를 누르는 일조차 잠시 잊고 있었어요. 기자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전시와 행사, 국가 홍보관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들어가는 순간 구조가 보이거든요.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어디에서 감탄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기사 한 장면이 완성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꽤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기술이 강한 나라, 그리고 젊은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곳. 그 정도였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콘텐츠와 치밀한 마케팅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딘가 계산적일 것 같다는 편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저는 분명 뭔가 영리한 연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계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라면을 먹던 이탈리아 남자가 뜨거운 국물에 놀라 입을 식히며 웃고 있었고, 그 옆 테이블에서는 처음 젓가락을 잡아본 듯한 노부부가 서로 방법을 알려주며 천천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면을 떨어뜨리자 아내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 오래된 부부에게서만 나오는 종류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시간 위에 놓여 있는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낯선 나라의 음식 앞에서 서툴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처음 해외 취재를 나갔던 20살 무렵의 저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재 디렉터가 제 옆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공간을 자랑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문객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 발 물러나 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편의점을 굳이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더 전통적인 방식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에서 기억하는 건 거창한 순간보다 아주 평범한 시간이 더 많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기사들 속에서도 독자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장면은 유명한 건축물이나 공식 행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빵집, 기차 안에서 나눠 먹은 음식, 길을 알려주던 낯선 사람의 친절 같은 것들이었죠. 여기서는 그 평범함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K-팝 공연 구역에서는 젊은 관람객 몇 명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어떤 중년 남성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발끝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줄에서 봤던 그 10대 소녀와 아버지였습니다. 소녀는 이미 제기차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몇 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번쯤 연속으로 성공하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코트를 벗고 직접 도전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차지 못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공간에는 관람객과 관람객 사이의 경계가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국제 행사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는 경험은 사람을 비슷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의도된 전략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곳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답은 조금 뒤에 보였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직원 한 명이 나이 지긋한 프랑스 여성에게 컵라면 먹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손짓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여성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직원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시간을 잠깐 살아보게 만드는 것. 관광객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어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제목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해두고 있었어요. 과도하게 연출된 문화 체험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문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벽 너머로 희미하게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잠깐 들어왔고 새로운 사람들이 돌바닥 위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지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디에 있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라면 이미 이 공간의 핵심을 찾아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들고 서 있었는데 촬영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직 이 공간에서 무엇을 더 보게 될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문을 밀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공간의 온기가 몸에 남아 있었는데 밀라노의 2월 공기는 마치 현실로 돌아오라는 듯 조용히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래 안에서 긴장을 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오자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나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장면은 바로 기록해야 하고 어떤 장면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거요. 방금 경험한 것은 분명 후자였습니다. 급하게 문장으로 만들면 오히려 거짓말이 될 것 같은 종류의 경험이었어요. 언제 꺼냈는지도 모르게 수첩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줄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건물 옆을 지나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트램에서 내린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방향을 바꾸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걸음을 늦추고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결국 줄 맨 뒤로 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짙은 회색 비즈니스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자기 도시를 잘 아는 사람 특유의 빠른 걸음이었거든요. 그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을 읽고 줄을 한번 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줄 뒤에 섰습니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대체 뭘까 하고요. 그때 시선 한쪽에서 익숙한 분위기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흐름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줄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관광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관찰자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콘티였습니다. 밀라노 관광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짧은 자기소개만으로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수많은 행사와 전시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 행사, 국제문화교류, 기업 이벤트까지 전부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직업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곧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도시는 효율적인 도시입니다.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8날 동안 계속해서요. 저는 바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숫자였지만 직접 적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18일 동안 방문객 3만 명. 하루 평균 약 1,700명. 그것도 겨울 한복판에 올림픽 행사로 도시 전체가 이미 넘쳐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방문객의 구성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민도 아니고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좋아해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행 중이거나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방문이었던 거죠. 입장료도 없었습니다. 예약도 없고 광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습관적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대규모 홍보 캠페인이 있었는지, 유명 인플루언서가 움직였는지, 기업 협찬이 붙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첫 번째로 붙잡은 이탈리아 남성은 잠깐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꼭 가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다고요. 설명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젊은 커플은 지나가다가 줄을 보고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한 스웨덴 여성과의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밖으로 나오면서도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안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처럼요. 왜 왔냐고 묻자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날만 여러 번 들은 문장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좋았다. 수첩에 그 문장을 여러 번 적었습니다. 인터뷰 사이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깊은 경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문장은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꽤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세련되고 잘 포장된 문화, 세계를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 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일 거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망할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웃고, 음악에 몸이 움직이고, 아이들이 실패하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낯선 세계 화장품을 발견하고 혼자 미소 짓는 사람들. 아무도 저에게 감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가지고도 보지 않으려 했던 종류의 착각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들 중 많은 사람도 아마 저처럼 생각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얼굴로 나오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 직접 경험한 것은 설명보다 강할까? 저는 평생 정보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을 모으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말입니다. 좋은 기사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게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사가 사람을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였습니다. 직접 가봐. 그 말 하나가 사람들을 이 추운 거리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중요한 부분을 다 보지 못했다는 거려. 이 이야기에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밀라노의 공기는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몇 주 전 한국을 향해 출장을 떠나던 그때의 표정과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저는 원래 쉽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라면 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일정한 틀 안에 넣어두고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딘가 과하게 경쟁적이고 화려한 기술과 대중문화 뒤에 숨겨진 피로가 있는 나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을 알기 어려운 사회. 그런 식의 문장들을 기사 속에서 여러 번 써왔고 독자들도 그 설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그게 충분히 정확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밀라노에 오기 전까지는 코리아 하우스라는 공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세련되게 포장한 홍보관 정도. 음악과 음식, 몇 가지 전통 요소를 적당히 섞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행사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어요. 확인만 하면 되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밤 11시가 훌쩍 넘은 카페에서 완전히 다른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에서 커서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 거의 멈추지 않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가끔 옵니다. 사건이 아니라 이해가 따라잡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봤던 그 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비웃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유럽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아무런 보상도 없이요. 티켓도 없고 유명 선수 사인회도 아니었고 제한된 굿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도 있었고 운동복 차림의 젊은 커플도 있었어요. 어떤 노부부는 작은 보온병을 나눠 마시며 웃고 있었죠. 누가 시켜서 온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행사장 앞 특유의 조급함도 없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에 더 가까웠겠죠. 글을 쓰면서 저는 그 장면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시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순간을 정직하게 복원하는 일이니까요. 내가 느끼고 싶었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방식 그대로요. 그리고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안쪽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코너에서 따뜻한 컵을 건네주던 직원의 표정,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던 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던 분위기.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국가 행사에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방식의 홍보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드나들면서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전략이라면 어딘가에서 계산이 보여야 하는데 그 공간에는 묘하게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제기를 던지다가 계속 실패하면서 웃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사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재와 나눴던 대화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더 질문해야 겨우 한 문장이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말들이 계속 남았습니다. 한국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말, 경험하게 두겠다는 말. 그때는 조금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문장이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글을 쓰면서 보니 그 말이 코리아 하우스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9개국 기자들이 왜 계속 그곳으로 모였는지도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식 브리핑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자 라운지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거기 가봤어요? 문화 담당 기자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여행 기자들이 왔습니다. 음식 전문 매체까지 등장했어요. 스포츠 올림픽 기간인데
스포츠 이야기가 아닌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업계에서 꽤 특별한 신호입니다. 억지로 만든 관심은 이렇게 퍼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글 속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다가 문득 에밀리 슈타인이 떠올랐습니다. 전날 3시간을 기다리고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음날 다시 줄에 섰던 사람. 짜증 대신 기대를 가지고요. 줄리아 콘티도 생각났습니다. 평생 행사 기획을 하면서 사람들이 줄 서는 이유를 분석해 온 사람인데 그날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이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마다 반복되던 그 말. 생각보다 좋았어요. 단순한 칭찬 같지만 기자에게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대보다 좋았다는 건 이미 누군가 편견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저처럼요. 키보드를 치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거의 놓칠 뻔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첫날 느낌만으로 기사를 정리했다면 한국은 여전히 순위표 속 숫자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종합 13위. 그 네 글자와 숫자 하나로요. 카페 조명이 절반쯤 꺼졌을 때도 저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바텐더가 조용히 물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제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았어요. 와인은 그대로 식어 있었고 도시 밖에서는 마지막 트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기사를 잘 쓰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편한 방식으로 글을 써왔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숫자는 안전합니다. 틀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경험은 다릅니다.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자연스럽게 생각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조명이 조금씩 꺼지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직원 몇 명이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고 음악도 멈춘 상태였죠.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비었는데도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 기자로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라노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사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마지막 조각이 있었으니까요. 코리아 하우스가 무엇을 보여줬는지가 아니라 왜 그 경험이 떠난 뒤에도 계속 사람 안에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잠시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 써야 할 장면이 남아 있었거든요. 폐막식이 끝나고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기장 주변의 불빛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큰 축제가 끝난 도시만이 갖는 독특한 공기가 있죠. 시끄럽지 않은데도 어딘가 가득 차 있는 느낌. 긴 숨을 참고 달려오다가 이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공기 속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이요. 밀라노는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세계 각국의 언어가 뒤섞이던 거리에는 이제 이탈리아어가 더 많이 들렸고 관광객 대신 동네 사람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에 걸린 올림픽 현수막들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낮에 보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원처럼 보이던 문구들이 이제는 지나간 시간의 표시처럼 보였거든요. 멀리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인지 응원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만 전해졌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 하루는 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어요. 기자 회견 시간, 인터뷰 시간, 이동 시간, 기사 마감 시간, 출입증을 확인하고 뛰듯 이동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목적지가 없는 걷기가 이렇게 편안한 일이라는 걸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미 보낸 상태였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송고했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쓴 기사 중 가장 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내기 직전까지도 조금 망설였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숫자와 분석 대신 경험을 중심으로 쓴 기사였으니까요.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온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화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잠깐 숨이 멈췄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주장, 정말 확신하나? 저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쓴 어떤 기사보다 확신한다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는 제목은 자기가 정하겠다며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읽히게 될 거라는 거요. 그 생각을 하며 나빌리오 지구 근처를 걷다가 작은 슈퍼마켓 앞에 멈췄습니다. 출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기 전 꼭 동네 마트를 한번 들르는 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부엌 선반 어딘가에 올려둘 수 있는 것. 나중에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 도시의 냄새와 소리가 함께 떠오르는 그런 물건 말입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조명은 환했고 몇몇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를 끄는 소리, 계산대에서 들리는 짧은 인사, 빵 코너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상태라 물건들을 천천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병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낯선 치즈 이름을 읽다가 웃기도 했어요. 그러다 매장 안쪽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선반 하나였습니다. 일본 식품 코너와 세계 과자 사이에 끼어있는 공간이었어요.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손으로 쓴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식품. 이탈리아어로 적힌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반에는 라면 봉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빨간 소스 병과 과자, 그리고 화장품 마스크 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최근에 정리한 듯 깔끔했어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풍경이겠죠. 편의점 한쪽 구석에도 더 많은 제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동네 마트에서 이 작은 공간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이 물건들을 들여오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사업이라는 건 냉정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선반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이걸 집어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볶음면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 작은 편의점, 돌바닥 테이블, 옆자리에서 매운 라면을 먹으며 웃던 사람들,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음악,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걸던 장면. 불과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저택 문 앞에서 간판을 보며 지었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죠. 또 하나의 홍보 행사겠지 하는 마음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만 나오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봉지를 바구니에 넣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기사 속에서 단 한 줄이었습니다. 종합 13위. 나쁘지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은 결과. 저는 그걸 충분한 설명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요. 차가운 돌길 위에 생겼던 그 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홍보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던 그 장면 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음악에 몸을 맡기던 낯선 사람들, 거울 앞에서 혼자 웃던 여성의 표정, 작은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관찰자로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참여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항상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더군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목 가로등 아래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파리에서부터 들고 다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수백 번 넘긴 페이지들 사이로 잉크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죠.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솔직한 문장 하나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정말 배운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말을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메달로 기억되고
어떤 나라는 그곳에서 느낀 것으로 기억된다. 한 번 더 읽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13위로 남을 겁니다.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숫자로요. 분석 자료에도 남고 다음 대회 전망 기사에도 인용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다른 방식으로 남습니다. 슈퍼마켓 통로에서 우연히 라면 봉지를 발견하는 순간처럼요. 누군가 집 부엌에서 이걸 꺼내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처럼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 질문 하나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질 겁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줄에 섰던 사람들 3만 명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들은 순위표를 기억하기보다 따뜻했던 공간을 기억하겠죠. 환영받았다는 느낌을요. 가로등 아래에서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도시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음 올림픽 준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기록은 정리되고 보고서는 작성되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겠죠. 하지만 제가 본 가장 긴 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문을 열어두었을 뿐인 공간 앞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줄.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기억들은 지금도 세계 여러 도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밀라노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메달을 취재하러 왔지만 결국 사람을 기록하고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어떤 나라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저는 먼저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기를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이번 올림픽이 제게 남긴 가장 오래가는 기록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기억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